현재 브라질 전역은 심각한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단순히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213명을 즉각 해고한 삼성에 대해 언론은 악마 기업이라 맹렬히 비난하며 연일 대기업의 잔혹함을 조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브라질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나서 삼성이 옳았다, 해고는 100% 정당했다고 발언하여 브라질 사회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외국 기업에 매수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진실은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213명 중 유일하게 파업 참여를 끝까지 거부했던 그녀만이 알고 있던 충격적인 비밀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질 마나우스에 위치한 삼성전자 공장에서 품질 관리팀 직원으로 근무하는 클라라입니다. 올해 26세인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기상하며 가장 먼저 오늘도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삼성에서 일할 수 있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처럼 깊은 감사를 느끼는 데는 절절하고 개인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13세 때의 그날 저녁을 기억합니다. 평소보다 훨씬 늦게 부두에서 돌아온 아버지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힘없이 오늘 일이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그 말이 곧 오늘도 돈을 벌지 못했다는 뜻임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탁 위에 놓인 것은 단지 빵 한 조각이 전부였고 어머니는 그 빵을 아버지, 어머니, 저, 그리고 여동생 몫으로 정확히 4등분 하셨습니다. 제 손바닥만 한 빵 조각을 받았을 때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불평할 수는 없었습니다. 심장이 약하신 어머니가 당신 몫을 제게 슬쩍 더 주시려 했기 때문에 저는 어머니, 저는 배불러요 라고 거짓말해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굶으시면 건강이 더 위험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여동생은 제게 언니 배고파 라고 속삭였고 저는 조금만 참아, 내일은 아빠가 일을 구하실 거야 라고 위로했지만 저 역시 너무나 배가 고파 잠들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살던 파벨라, 빈민가 도는 해가 지면 절대로 외출해서는 안 되는 매우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마약상들의 총격전이 빈번하게 발생했고 밤에 화장실에 가는 것도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총소리가 들리면 바닥에 엎드려야 했으며 깨진 유리창 사이로 찬바람이 생생하게 들어오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학교에 계속 다녔습니다. 공책이 없으면 신문지에 공부했고 연필이 다 다르면 다른 아이들이 버린 연필심을 주워서 사용했습니다. 선생님들이 가끔 안쓰럽게 여겨 공책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제가 16세가 되었을 때 저의 운명을 완전히 바꾼 소식을 접했습니다. 삼성에서 마나우스에 기술 학교를 세운다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파벨라 아이들도 무료로 다닐 수 있는 삼성 아마조나스 기술 학교라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공짜야? 라며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 공짜 교육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전자공학 기초부터 한국어까지 가르쳐준다고 했습니다. 저 같은 파벨라 아이들에게는 정말 기적과도 같은 기회였습니다. 입학시험을 보러 갔을 때 저는 몹시 떨렸습니다. 깨끗한 교실, 새 책상, 심지어 컴퓨터까지 갖춰진 그곳에 파벨라에서 태어나 자란 제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꿈만 같았습니다. 다행히 저는 합격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가족들에게 소식을 전했을 때 모두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삼성 기술학교와의 인연은 제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한국에서 온 선생님들은 정말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고 전자공학과 한국어를 배우며 무엇보다도 꿈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술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후에는 더 큰 기적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삼성 장학금으로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대학 4년 내내 등록금은 물론 생활비까지 전액 지원받았습니다. 삼성이 없었다면 저는 평생 파벨라를 벗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대학에서는 전자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저를 구원해준 회사에 보답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삼성에서 일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대학 4년 동안 저는 항상 최우등생으로 지냈는데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것이 이미 습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졸업 후 삼성전자 마나우스 공장에 취업했을 때의 기쁨은 형언할 수 없었습니다. 첫 월급으로 3,000헤아를 받았을 때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옛날 빵 한 조각을 4등분해서 먹던 시절을 생각하면 정말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품질 관리팀에서 평범한 직원으로 일하고 있지만 매일 1시간 일찍 출근하여 사무실 정리를 합니다. 야근과 주말 근무도 마다하지 않아 여러 부서에서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곤 합니다. 한국 기술진들은 클라라만큼 꼼꼼하고 성실한 직원은 처음 본다며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성실함 덕분에 저는 여러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고 한국 기술진들과도 자주 대화를 나눕니다. 한국어를 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저를 더욱 친근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삼성은 제게 단순한 직장을 넘어선 인생의 은인입니다. 파벨라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뻔했던 저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했고, 기술 학교부터 대학까지 저의 모든 기반이 삼성 덕분입니다. 이 회사는 제게 어버이보다도 더 큰 은혜를 베풀어준 존재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공장 주변에 이상한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집 주변을 맴도는 낯선 차량을 자주 목격하게 되었고, 어머니 또한 누군가 우리 집을 감시하는 것 같다고 불안해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제가 출근하기 직전 현관문에 쪽지가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쪽지에는 당신의 재능이 아깝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누가 이런 쪽지를 붙였으며 왜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일까요? 며칠 후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클라라 씨, 같이 앉아도 될까요? 처음 보는 남자였습니다. 30대 중반쯤으로 보였고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네, 앉으세요. 라고 답했습니다. 제 이름은 마르셀로예요. 직원 권익 보호 활동을 하고 있죠. 라고 그가 소개했습니다. 저는 우리 공장에는 공식 노조가 없는데 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아직 공식 조직은 아니에요. 하지만 몇몇 직원들과 함께 모임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벌써 100여 명이 함께하고 있죠. 라고 말했습니다. 마르셀로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클라라 씨가 삼성기술학교 출신이시죠? 장학생이었다고 들었는데. 저는 놀라서 그를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제 과거를 알고 있는 걸까요? 마르셀로는 놀라지 마세요. 좋은 의미에서 관심을 가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당신처럼 능력 있는 분이 제대로 대우받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저는 충분히 만족하고 있어요. 라고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마르셀로는 정말요? 한국어도 할 줄 아시고 한국 기술진들과 자주 대화하시죠. 야근도 많이 하시고 여러 부서 일을 도와주신다고 들었어요. 라며 제 일상을 너무나 자세히 알고 있어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당신처럼 회사를 속속들이 아는 분이 드물어요. 그런데 정작 당신은 평범한 직원 다음만 받고 있죠. 저는 그것도 감사해요. 삼성이 없었다면 저는 이라고 말했지만 그는 말을 끊었습니다. 알아요. 삼성이 당신을 교육시켰죠. 하지만 그게 평생 충성해야 할 이유는 아니에요. 당신도 당신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권리가 있어요. 마르셀로는 명함을 건네며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함께하면 더 나은 조건을 만들 수 있어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후 마르셀로는 자주 제게 접근했습니다. 처음에는 노동 조건 개선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클라라 씨, 한국 기술진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지 아세요? 글쎄요. 제가 알 필요는 없는 일들이라. 그는 당신은 알 권리가 있어요. 이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으로서 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느 날은 더욱 노골적으로 물어왔습니다. 야근하실 때 접근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죠. 생산 데이터나 품질 보고서 같은 것들. 그는 왜 그런 걸 모르시죠? 직원들의 권익을 위해서는 회사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해요. 그래야 협상할 때 유리하죠. 라고 말했지만 저는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하지만 마르셀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공장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본사에서 브라질 공장 축소를 검토한대. 우리 월급은 그대로인데 한국 직원들은 보너스를 2배로 받는데 품질 관리팀 일부를 해고할 계획이래. 모두 근거 없는 소문이었지만 직원들 사이에 불안감이 퍼졌습니다. 바로 그때 마르셀로가 나타나 이제 아시겠죠? 회사는 우리를 언제든 버릴 수 있어요. 우리도 대비해야 해요. 파업이요.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는 거죠. 라고 말했습니다. 파업이라니 저는 놀라서 그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그건 불법이잖아요. 마르셀로는 때로는 불법적인 방법도 필요해요. 정의를 위해서라면 이라며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저에게 더욱 충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클라라 씨, 당신이 우리와 함께한다면 큰 힘이 될 거예요. 당신은 한국 기술진들과 가깝고 여러 부서를 드나들 수 있으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별거 아니에요. 그저 당신이 보고 들은 것들을 공유해주면 돼요. 회의 내용이나 기술 자료 같은 것들.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한 노조 활동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죄송하지만 그런 건 할 수 없어요. 라고 거절했습니다. 그는 왜요? 당신도 브라질 사람이잖아요. 외국 기업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을 생각해야죠. 라고 압박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삼성은 저를 교육시켜줬어요. 제게 기회를 줬고요. 배신할 수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마르셀로의 표정이 차갑게 변하며 당신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그들이 당신을 교육시킨 건 싸게 부려 먹으려는 거였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는 언젠가는 깨닫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너무 늦을지도라며 자리에서 일어나 마지막으로 기회는 다시 오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라고 경고했습니다. 그가 떠난 후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왜 제게 이런 제안을 하는 걸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 또다시 그 낯선 차를 목격했고 이번에는 천천히 저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어머니께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는 얼굴이 창백해지시며 클라라야, 오늘 낮에도 누군가 왔었어. 네가 삼성학교 다녔는지 물어보더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들이 우리 집까지 찾아왔다니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다음날 마르셀로는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타나 다시 한번 클라라 씨,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세요. 라고 요구했습니다. 주변에 모인 직원들도 클라라, 우리는 동료잖아. 같이 싸우자. 회사만 편들지 말고 우리 생각도 해봐. 라며 저를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미안해요. 전 참여할 수 없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때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료 페르난도가 나섰습니다. 클라라, 나도 처음엔 반대했어. 하지만 생각해봐.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같이 일하는데 대우는 형편없잖아. 저는 페르난도, 그래도 우리에겐 안정적인 직장이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페르난도는 넌 삼성학교 나왔으니까 그렇게 말하지. 우린 그런 혜택도 못 받았어. 라고 말했고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회사를 배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마르셀로가 다시 나서 클라라 씨, 당신이 야근하면서 보고 들은 이야기들만 알려주면 돼요. 한국 기술진들과 나눈 대화 내용들. 별거 아닌 정보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중요해요. 라고 회유했습니다. 저는 왜 그런 정보가 필요한 거죠? 라고 물었고 그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예요. 회사가 뭘 준비하는지 알아야 대응할 수 있으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전 그런 일에 가담할 수 없어요. 죄송해요. 라고 거절했습니다. 분위기는 싸늘해졌고 한 직원이 날카롭게 당신 정말 끝까지 회사 편을 들 거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전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그저 옳은 일을 하려는 거예요. 라고 답했습니다. 동료 직원은 옳은 일, 동료들을 배신하는 게 옳은 일이야. 라고 비난했고 저는 배신이 아니에요. 라고 말했지만 마르셀로가 손을 들어 제지하며 됐어요. 선택은 자유니까 하지만 후회하지 마세요. 라고 경고하며 그들이 떠났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저는 화장실에서 울었습니다. 왜 이런 선택을 해야 하는지, 왜 동료들과 대립해야 하는지 괴로웠습니다. 집에 돌아와 어머니께 모든 상황을 털어놓으며 어머니,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다들 저를 배신자라고 봐요. 라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클라라야, 네가 13살 때를 기억하니? 빵 한 조각을 4등분해서 먹던 때를. 그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었니? 없었어. 하지만 삼성이 너에게 기회를 줬잖아. 교육을 시켜줬고 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줬어. 그런 은혜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니? 네가 하는 일이 옳은 거야. 때로는 외로운 길을 가야 할 때가 있는 거야. 특히 옳은 일을 할 때는 더 그래.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옳았습니다. 삼성은 제게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인생의 은인이었습니다. 파벨라에서 평생 못 벗어날 뻔한 저에게 교육 기회를 주었고 이 회사는 부모님과도 같은 존재였기에 저는 양심상 절대로 배신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공장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파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늘었고 저처럼 반대하는 사람들은 점점 고립되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아무도 제 옆에 앉지 않았고 멀리서 수군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기 회사 편든다는 애 아니야? 삼성학교 나와서 특별 대우받았대. 우리랑은 다른 사람이야. 외로웠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에 마르셀로가 마지막으로 찾아왔습니다. 클라라 씨, 정말 마지막 기회예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행동에 들어갈 거예요. 파업이죠. 그리고 필요한 정보들을 확보할 거예요. 저는 그런 일엔 가담할 수 없어요. 라고 다시 거절했고 그는 당신이 주는 정보가 있으면 훨씬 수월할 텐데 정말 아쉽네요. 라고 말하며 떠났습니다. 그가 가고 난 후 그들이 무슨 일을 벌일지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저를 맞으셨습니다. 클라라야,
오늘 낮에 또 그 사람들이 왔어. 네가 삼성 학교 다녔는지 누구와 친한지 자꾸 물어봤어.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왜 그들은 제 과거를 캐고 다니는 걸까요? 무슨 일이 벌어지려는 걸까요? 다음날 아침 공장 앞 풍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파업, 정당한 권리를 찾자. 수백 명의 직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었고 정문은 봉쇄되어 출근하려는 직원들을 막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문으로 돌아서 겨우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 순간부터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배신자가 출근했네. 누군가 소리치자 순식간에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고 너 같은 사람 때문에 우리 투쟁이 약해져. 회사계, 삼성 노예 같은 욕설이 쏟아졌습니다. 누군가는 제게 종이컵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간신히 사무실에 도착했지만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배신자는 대가를 치른다는 협박 메모가 놓여 있었고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일해야만 했습니다.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소수의 직원들과 함께 최소한의 업무를 유지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은 텅 비어 있었고 파업 참가자들은 밖에서 시위를 계속했으며 저 같은 사람들은 구석에서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페르난도가 다가왔는데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클라라, 아직도 생각 안 바뀌었어? 미안해, 페르난도. 난 할 수 없어. 너는 삼성 학교 나와서 특별 대우받으니까 그런 거지? 장학금 받았으니까 회사 편들 수밖에 없겠네.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게 아니야. 난 그저. 됐어. 너 같은 특권층은 우리 같은 평범한 직원의 고통을 모르겠지. 페르난도는 돌아서면서 너도 조심해.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이야. 라고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화장실 거울에는 립스틱으로 제 이름과 함께 클라라는 삼성계, 배신자, 브라질의 수치라는 욕설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우려고 노력했지만 계속 새로운 낙서가 생겨났습니다. 퇴근 시간, 공장을 나가려는데 시위대가 저를 둘러쌌습니다. 어디가? 편하게 집에 갈 거야? 우리는 여기서 밤새 싸우는데. 마르셀로도 있었는데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클라라 씨, 아직도 기회는 있어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싫어요. 그는 정말 후회할 거예요. 당신이 아는 것보다 이 일은 훨씬 크거든요. 라고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겨우 빠져나와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탔지만 뒤를 돌아보니 또 그 검은 차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어머니께 어머니, 이제 정말 무서워요. 다들 저를 적으로 봐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시며 힘내 내 딸. 옳은 일을 하는 건 항상 어려운 법이야. 라고 위로하셨습니다. 내가 정말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 라는 의문이 들었지만 어머니는 그럼 은혜를 아는 것, 신의를 지키는 것, 그것보다 옳은 일이 어디 있겠니? 라고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고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하세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누구세요? 라고 묻기도 전에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그때 보안팀 직원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클라라 씨, 혹시 최근에 당신의 학교 졸업 기록을 문의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조심하세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왜 그들은 제 과거를 파헤치는 것일까요? 대체 무엇을 찾고 있는 걸까요? 파업 일주일째. 저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아침마다 출근은 전쟁 같았고 시위대를 뚫고 들어가야 했으며 욕설과 침 뱉기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사무실 책상에는 매일 배신자는 끝까지 간다. 삼성계는 삼성 학교까지 나왔나 보네. 장학금 받고 키워진 주제에 은혜도 모르고 라는 협박 메모가 놓여 있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함께 웃고 떠들던 사람들이 이제는 제가 지나가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느 날 화장실에서 마주친 동료가 클라라, 넌 정말 양심이 없어?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데 혼자 회사 편을 들어? 라고 물었습니다. 전 그저 제 신념을 지키는 거예요. 라고 답했지만 그녀는 신념? 그게 삼성한테 충성하는 거야. 한국 주인님들 좋아하는 게 노릇! 이라고 비난했고 그 말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설명해도 이해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점심은 늘 혼자 도시락을 싸서 옥상 구석에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옥상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경비원이 미안한 표정으로 클라라 씨는 옥상 출입 금지래요.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어요. 당신의 안전을 위해서래요. 라고 말했지만 저는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그날 오후 마르셀로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클라라 씨, 우리가 뭘 원하는지 아시죠? 모르겠어요. 당신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들이에요. 한국 기술진들이 뭘 개발하는지, 신제품 계획은 뭔지.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파업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정보는 줄 수 없어요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마르셀로, 옆에 남자가 위협적으로 다가와 정말 끝까지 고집 부릴 거예요. 당신 가족도 있잖아요. 어머니가 심장이 안 좋으시다고 들었는데 라고 말했을 때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감히 우리 어머니를 건드리면 걱정 마세요. 우리는 평화적인 방법을 원해요. 당신이 협조한다면. 그들이 떠난 후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까지 위협하다니. 하지만 그럼에도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괴롭혀도 아무리 위협해도 삼성이 저에게 해준 은혜를 생각하면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었습니다. 빵 한 조각을 4등분해서 먹던 소녀를 교육시켜주고 꿈을 갖게 해주고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해준 그 은혜를 배신하는 것은 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가는 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삼성 기술 학교였습니다. 클라라 씨, 급하게 연락드려요. 오늘 누군가 당신의 재학 기록을 요구하면서 찾아왔어요. 이상한 분위기였어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 다음날 아침 뜻밖의 사람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클라라 씨, 저는 강태석 부장입니다. 한국에서 새로 부임한 보안 담당 부장이었습니다. 따로 할 얘기가 있어요. 안전한 곳에서 만나죠. 공장 밖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부장님은 주변을 살피며 신중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클라라 씨가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것 본사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용기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라고 말했습니다. 알아요? 삼성기술학교 출신이시죠? 장학생이었고 그런 분이 회사를 배신할 리 없다는 걸 우리도 압니다. 부장님의 말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드디어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클라라 씨, 지금 일어나는 일이 단순한 파업이 아닙니다. 네? 마르셀로라는 사람, 그는 단순한 노조 활동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조사한 결과 부장님이 서류를 보여주셨는데 마르셀로의 중국 출입국 기록이었습니다. 지난 1년간 12번이나 특정 도시로만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그게 왜요? 그 도시에는 우리 경쟁사의 연구소가 있습니다. 반도체 기술을 개발하는. 머리가 띵했습니다. 설마 산업 스파이라는 말씀이세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정황상 의심스러워요. 그리고 클라라 씨에게 접근한 것도 우연이 아닐 겁니다. 왜 저를요? 당신은 한국어를 하시고 한국 기술진들과 가깝죠. 게다가 성실해서 여러 부서를 드나들 수 있고 완벽한 타깃이었을 거예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정보를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럼 다른 직원들은요? 파업 참가자들은요? 부장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일부는 정말 노동 조건 개선을 원하는 선량한 직원들이겠죠. 하지만 일부는 알고 있었다는 거군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마르셀로 주변 핵심 인물들은 뭔가 다른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때 부장님의 전화가 울렸고 통화를 하시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클라라 씨,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세요. 네? 누군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어요. 따로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며칠간 혼자 있지 마세요. 위험해요. 부장님의 급박한 목소리에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카페를 나와 급히 집으로 향했고 뒤를 돌아보니 검은 차 한 대가 또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잠그고 어머니께 어머니, 오늘은 밖에 나가지 마세요 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강 부장님이 한 말들, 산업 스파이, 중국 경쟁사.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저는 엄청난 일에 휘말린 것이었습니다. 새벽에 강 부장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클라라 씨, 내일 정부에서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됩니다. 충격적인 일이 벌어질 거예요.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산업 스파이 조직이 일망타진될 겁니다. 그리고 많은 직원이 연루되어 있을 거예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보니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습니다. 다음 날이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테지만 그 진실이 얼마나 충격적일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공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연방경찰이다. 모두 제자리에. 수십 명의 무장 경찰이 공장으로 들이닥쳤고 마치 영화 같은 광경이었습니다. 마르셀로 씨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마르셀로가 수갑에 채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연행되면서 제게 소리쳤습니다. 클라라, 넌 아직 진실을 몰라. 더 그는 뭐가? 하지만 경찰이 그를 끌고 가버렸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계속해서 직원들을 체포했습니다. 10명, 20명, 30명. 체포되는 사람들 중에는 제가 아는 얼굴들도 많았는데 평소에 성실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전 10시 긴급 전체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브라질 법인장이 창백한 얼굴로 단상에 섰습니다. 직원 여러분, 오늘 벌어진 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숨죽인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규모 산업 스파이 조직이 우리 공장에 침투해 있었습니다. 중국 경쟁사와 연계되어 조직적으로 기술을 빼돌리려 했죠. 청중이 술렁였습니다. 수사 결과 총 213명이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213명이라니 믿을 수 없는 숫자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즉시 해고 조치됩니다. 그리고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그때 누군가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잠깐! 난 아무것도 몰랐어. 그냥 마르셀로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페르난도였습니다.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죠. 난 정말 몰랐어. 그냥 회사 불만 상황을 전달하는 줄 알았다고. 비슷한 항변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나도 몰랐어. 속았어. 우린 이용당한 거야. 법인장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러분 중 일부는 정말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회사 기밀 유출에 가담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가족이 있단 말이야. 절규하는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공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사람들이 울부짖었고 일부는 분노해서 물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페르난도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클라라, 미안해. 네가 옳았어. 우리가 속았어. 페르난도, 하지만 난 정말 몰랐어. 그냥 우리 권익을 위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의 절망적인 표정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 강태석 부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클라라 씨, 당신 덕분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어요. 제가 뭘 했다고요? 당신이 끝까지 정보 제공을 거부했잖아요. 만약 당신이 넘어갔다면 핵심 기술이 유출됐을 거예요. 그제야 제가 왜 그들의 타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녁 무렵 충격적인 추가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이 브라질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삼성 공장을 노린 조직적 범죄였다는 것입니다. 뉴스 앵커는 심각한 표정으로 중국 정부가 배후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 규모는 수십억 달러에 달할 뻔했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해고된 직원들이 공장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복직시켜라. 우린 피해자다. 속은 사람들을 처벌하지 마라. 그중 한 사람이 저를 발견하고 저기 클라라다. 네가 밀고 했지? 배신자. 동료를 팔아넘긴 배신자. 라고 외쳤습니다. 돌이 날아왔고 간신히 피했지만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해고된 페르난도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클라라, 넌 곧 위험해질 거야. 우리가 몰랐던 게 너무 많아. 중국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조심해.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해고 발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공장은 썰렁했고 200명이 넘는 직원이 사라지니 곳곳이 텅 비어 보였습니다. 남은 직원들도 서로를 의심하며 불안해했습니다. 클라라 씨, 강태석 부장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요즘 이상한 일 없었어요? 글쎄요. 왜요? 해고된 직원 중 일부가 당신을 원망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어요. 특히 부장님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중국 쪽에서 당신에 대해 계속 캐묻고 있대요. 왜 정보 제공을 거부했는지, 누구 지시를 받았는지. 섬뜩했습니다. 제가 위험한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그날 오후 페르난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클라라, 나야. 급히 할 말이 있어. 페르난도는 들어봐. 해고된 사람들 중 일부가 이상한 제안을 받고 있어. 중국 기업에서 일하라고. 그런데 조건이 있대. 삼성 직원들의 정보를 가져오는 거야. 특히 너에 대한 정보를 원한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왜 나를? 모르겠어. 하지만 네가 뭔가 중요한 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조심해. 전화를 끊고 불안에 떨었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가는데 또 그 검은 차가 보였습니다. 이번엔 대놓고 따라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급히 문을 잠갔는데 어머니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창백하고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클라라야, 오늘 낮에 이상한 사람들이 왔었어. 뭐라고요? 중국 사람들 같았어. 네가 회사에서 뭘 하는지,
누구와 친한지 물어봤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지. 그랬더니 이걸 주고 갔어. 어머니가 봉투를 건네셨습니다. 안에는 제가 출퇴근하는 모습, 점심 먹는 모습, 심지어 집안에서 찍은 것 같은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모 하나.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현명한 선택을 하라. 손이 떨렸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저를 감시했을까요? 저는 바로 강 부장님께 연락했습니다. 부장님, 큰일 났어요. 중국 사람들이 우리 집까지 지금 당장 짐을 싸세요. 안전한 곳으로 모셔야겠어요. 하지만 시간이 없어요. 빨리. 그날 밤 우리는 회사에서 마련한 안전가옥으로 옮겼습니다. 당분간 여기 계세요. 경찰이 수사 중이에요. 부장님의 말에 어머니가 우리 클라라가 무슨 잘못을 한 건가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오히려 클라라 씨는 영웅이에요. 회사를 지켰으니까요. 하지만 영웅이 된 대가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해고된 직원 중 30명이 중국으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페르난도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클라라, 중국 사람들이 너에 대해 계속 묻고 있어. 네가 뭘 알고 있는지, 왜 협조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네 가족을 조사하고 있대. 특히 어머니 건강 상태에 대해 관심이 많아. 어머니의 심장병을 알고 있다니. 페르난도, 왜 이런 걸 알려주는 거야? 미안해서. 우리가 너무 심했어. 그리고 넌 좋은 사람이야. 위험에 빠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아.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아니, 어쩌면 이제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전가옥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회사 측에서 보안 요원을 배치해주고 경찰도 순찰을 강화했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살아야 하는지. 어머니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클라라야,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조금만 참으세요, 어머니. 곧 해결될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는 점점 수척해지셨고 잠도 못 주무시고 식사도 제대로 못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클라라, 어머니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신 것입니다. 의식이 없었고 숨을 거칠게 쉬며 얼굴이 파랗게 질려갔습니다. 급히 구급차를 불렀고 다행히 안전가옥이 시내 중심가에 있어 병원까지 10분 만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이 어머니를 데려갔습니다. 2시간은 지옥 같았습니다. 혼자 대기실에서 기다리면서 계속 자책했습니다. 내 탓이야. 내가 이런 일에 휘말려서 어머니가. 드디어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네, 딸이에요. 어머니 괜찮으신가요?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도착해서 생명은 건졌지만 원래 심장이 약하셨던 것 같아요. 장기간의 스트레스와 불안이 악화시킨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늘 심장이 안 좋으셨고 가난했을 때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심장 손상이 심각했습니다. 대수술이 필요합니다. 판막 치환술과 관상동맥 우회수를 동시에 해야 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최소 6만 헤알은 예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빨리 수술해야 합니다. 지체하면 위험해요. 6만 헤알은 제 연봉의 2배가 넘는 돈이었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어머니를 보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각종 기계에 연결되어 가쁜 숨을 쉬는 어머니는 너무나 작고 여려 보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꼭 살려드릴게요. 꼭! 하지만 어떻게 그 많은 돈을 구한단 말입니까? 강태석 부장님께 연락했습니다. 부장님, 어머니가 심장마비로 쓰러지셨어요. 부장님은 바로 병원으로 오셨고 클라라 씨 정말 안 됐네요. 스트레스 때문에 라며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게 제 때문이에요. 제가 그들과 맞서지 않았다면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클라라 씨는 옳은 일을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수술비가 6만 헤얼이래요. 어떻게 해야 할지. 부장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회사의 특별 의료 지원을 요청해 볼게요. 클라라 씨가 회사를 위해 한 일을 생각하면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큰 금액을. 집에 돌아와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14천 히알.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은행 대출을 알아봤지만 한도가 부족했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살릴 방법이 없다니 그때 의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호자님,
어머님 상태가 좀 더 악화되고 있어요. 빨리 결정하셔야. 전화를 끊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고생만 하셨습니다. 심장이 약했지만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했고 저와 여동생을 키우느라 당신 건강은 뒷전이었습니다. 이제 겨우 편해지시나 했는데 저 때문에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시다니. 새벽에 혼자 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만하우스의 밤하늘을 보며 울었습니다. 하느님, 왜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전 그저 옳은 일을 했을 뿐인데 어머니는 죄가 없어요. 평생 선하게 사신 분이에요. 제발. 그때 페르난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클라라, 들었어. 어머니가 아프시다고. 페르난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리 때문에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셨구나. 페르난도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클라라, 포기하지 마. 분명 방법이 있을 거야. 하지만 어머니의 생명이 점점 꺼져가고 있는데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클라라 씨, 브라질 법인장입니다. 지금 당장 본사로 오세요. 무슨 일인가 싶어 급히 회사로 갔습니다. 법인장실에는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국 본사에서 온 임원들이었습니다. 클라라 씨, 앉으세요. 한국인 전무님이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모두 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용기였어요. 저는 그저 겸손하지 마세요. 당신이 회사를 지켰어요. 수십억 달러의 기술을 지켜냈죠. 법인장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건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정말 안타깝네요. 회사에서 결정했습니다. 어머님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겠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전액이요? 네. 그리고 한국 삼성병원에서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주선하겠습니다. 최고의 의료진이 치료할 거예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전무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클라라 씨를 보안팀장으로 승진시키기로 했습니다. 당신 같은 충성심과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해요. 저 같은 사람이요? 강태석 부장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본사에서 클라라 씨를 특별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삼성기술 학교 시절부터요. 당신은 우리가 키운 인재예요. 그런 당신이 위기의 순간에 회사를 배신하지 않고 지켜준 것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삼성은 단순히 저를 교육시킨 것이 아니라 가족처럼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요.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중국의 산업 스파이 조직을 막는 데 결정적이었죠. 전무님이 봉투를 건네셨습니다. 한국 출발 전에 이걸 읽어보세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봉투를 받았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가니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보호자분, 좋은 소식이에요. 한국에서 의료진이 온대요. 벌써요? 네, 내일 도착한대요. 어머님 상태를 안정시킨 후 한국으로 이송할 예정이래요. 삼성의 추진력에 놀랐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일을 처리하다니. 그날 밤 어머니가 잠깐 의식을 회복하셨습니다. 클라라야, 어머니 괜찮으세요? 미안하다. 네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아니에요, 어머니. 곧 나으실 거예요. 한국에서 최고의 치료를 받으실 거예요. 어머니가 약하게 웃으셨습니다. 우리 딸, 정말 자랑스럽다. 다음날 한국 의료진이 도착했습니다. 삼성병원 최고의 심장 전문의들이었습니다. 어머님 상태를 보니 충분히 치료 가능합니다. 걱정 마세요. 의사 선생님의 확신에 안도했습니다. 이틀 후 우리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의료진이 동행했고 비행기 안에도 의료 장비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강 부장님이 조용히 다가오셨습니다. 클라라 씨, 이제 그 편지를 읽어보세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한국 본사 회장님의 친필 편지가 있었습니다. 클라라 씨에게 당신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공부했고 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 흔들리지 않는 충성심을 보여줬죠. 당신은 삼성이 추구하는 인재상 그 자체입니다. 이번 일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경쟁력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당신 같은 직원이 있기에 삼성은 강한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치료가 끝나면 본사에서 일할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글로벌 보안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당신과 어머님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삼성전자 회장, 믿을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강 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클라라 씨는 이제 단순한 직원이 아니에요. 삼성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죠. 부장님은 창밖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끝이 아니에요. 중국의 산업 스파이 시도는 계속될 거예요. 우리는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를 날아가고 있었고 어머니는 편안하게 잠들어 계셨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또 다른 싸움이 기다릴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국 도착 이틀 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클라라 씨,
좋은 소식이에요. 강 부장님이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하셨습니다. 브라질 직원들이 모금 운동을 시작했어요. 어머님 치료 후 재활 비용을 돕겠다고요. 정말요? 저를 배신자라고 비난했던 사람들이? 그뿐만이 아니에요. 해고된 직원들도 참여하고 있어요. 해고된 직원들이요? 네. 페르난도 씨가 주도하고 있대요. 클라라는 우리가 틀렸다는 걸 증명했다. 이제 우리가 사과할 차례다. 라고. 눈물이 났습니다. 병실로 돌아왔을 때 태블릿에 영상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브라질 공장 직원들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클라라 힘내. 어머님 꼭 건강해지실 거예요. 우리가 응원하고 있어요. 영상 속에는 수백 명의 동료가 있었습니다. 파업에 참여했던 사람들, 저를 따돌렸던 사람들 모두가 응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마지막에 페르난도가 나왔습니다. 클라라, 정말 미안해. 우리가 틀렸어. 넌 진정한 용기가 뭔지 보여줬어. 어머님 꼭 건강해지실 거야. 우리가 다 기도하고 있어. 어머니도 영상을 보셨습니다. 약한 미소를 지으시며 좋은 동료들이구나. 네가 지킨 게 회사만이 아니었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날 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모금액이 3만 헤아를 넘었다는 것입니다. 직원들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참여했습니다. 강 부장님이 설명하셨습니다. 클라라 덕분에 우리 일자리가 지켜졌다면서요. 그리고 수백 통의 편지들이 도착했습니다. 클라라 당신은 우리의 영웅입니다. 용기 있는 선택을 해줘서 고마워요. 어머님 빨리 나으시길 기도합니다. 심지어 마르셀로의 가족도 편지를 보냈습니다. 남편이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지만 당신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으니까요.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미움과 원망이 용서와 화해로 바뀌었고 분열이 연대로 바뀌었습니다. 한국인 의사 선생님이 다가오셨습니다. 클라라 씨, 어머님이 깨어나셨어요. 면회 가능해요. 어머니는 많이 좋아 보이셨습니다. 클라라야, 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네, 어머니, 제가 한 선택이 옳았어요. 이제 모두가 가족이 됐어요.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자랑스럽다. 우리 딸. 한국 도착을 앞두고 마지막 영상 통화를 했습니다. 화면에는 브라질 공장 직원들이 가득했습니다. 클라라, 한국 가서도 힘내. 돌아오면 성대하게 환영할게.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게. 파비아나라는 동료는 눈물을 흘리며 클라라, 당신이 보여준 충성심. 이제 우리도 배웠어요. 진정한 가족이 뭔지 라고 말했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한국 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브라질에는 저를 기다리는 진정한 가족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새로운 가족을 만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삼성 직원들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클라라 씨, 환영합니다. 구급차로 곧바로 삼성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최첨단 시설, 친절한 의료진,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어머님을 최고의 의료진이 담당할 겁니다. 걱정 마세요. 주치의 선생님의 확신 있는 말씀에 안도했습니다. 수술은 다음날 아침에 예정되었습니다. 그날 밤 병원 근처 숙소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에 산책을 나갔는데 놀랍게도 강태석 부장님이 계셨습니다. 못 주무시나 봐요. 부장님도요? 걱정돼서요. 클라라 씨 어머님이 제 어머니 같아서 부장님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부장님, 여쭤볼 게 있어요. 회장님 편지에 본사 근무 얘기가 있었는데 정말인가요? 부장님이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럼요. 클라라 씨는 이제 글로벌 인재셔요. 한국어도 하시고 충성심도 입증했고 무엇보다 삼성이 키운 인재잖아요. 회사는 그런 인재를 놓치지 않아요. 수술 당일 아침 수술실로 들어가는 어머니를 배웅했습니다. 어머니, 잘 다녀오세요. 깨어나면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사랑한다. 우리 딸. 8시간의 대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계속 연락이 왔습니다. 브라질에서, 한국 본사에서, 심지어 다른 나라 삼성 직원들까지 응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삼성 가족 모두가 함께해요. 정말 전 세계 삼성 가족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수술이 끝났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어머님은 강하신 분이에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무릎이 꺾였습니다.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회복실에서 어머니를 봤을 때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CEO님이 보내신 겁니다. 화려한 꽃바구니와 함께 카드가 있었습니다. 클라라,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삼성 가족 모두가 응원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CEO,
믿을 수 없었습니다. CEO가 직접. 일주일 후 어머니가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클라라야, 여기가 한국이니? 네, 어머니. 이제 건강해지실 거예요. 정말? 꿈만 같구나. 그날 오후 특별한 방문객이 왔습니다. 삼성 인사팀장님이었습니다. 회복 기간 동안 한국에서 연수를 받으시면 어떨까요? 글로벌 보안 전문가 과정이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이요? 당연하죠. 클라라 씨는 이미 실전에서 능력을 증명했잖아요.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직원들이 모은 성금입니다. 봉투를 받았는데 믿을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전 세계 삼성 직원들이 참여했다고 했습니다. 클라라 씨 이야기가 사내 뉴스에 닿거든요. 파벨라에서 온 충성스러운 직원, 회사를 구한 진정한 삼성인, 이런 제목으로 제 이야기가 소개됐다고 해요. 부담 갖지 마세요.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그날 밤 어머니와 함께 서울의 야경을 봤습니다. 클라라야, 네가 선택한 길이 옳았구나. 네 어머니, 이제 확신해요. 삼성은 단순한 회사가 아니구나. 진짜 가족이야. 창밖의 불빛들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파벨라의 어둠에서 시작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국에서 2달을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놀라운 속도로 회복하셨고 저는 보안 전문가 연수를 받았습니다. 클라라 씨는 배우는 속도가 정말 빨라요. 교관님들이 감탄했습니다. 한국어를 할 줄 아시니 더 수월했던 것입니다. 삼성기술학교에서 배운 한국어가 이렇게 큰 도움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연수 과정에서 다른 나라 직원들도 만났습니다. 베트남, 인도, 멕시코 모두가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삼성이 우리를 교육시켜줬어요. 어려울 때 도와줬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가족이에요. 어느 날 브라질에서 영상통화가 왔습니다. 클라라, 빨리 돌아와! 공장 직원들이 화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네가 이제 없으니 허전해. 어머님은 어떠셔? 우리가 준비한 게 있어. 카메라가 돌아가더니 현수막이 보였습니다. 클라라와 어머님을 기다립니다. 삼성 브라질 가족 일동. 눈물이 났습니다. 페르난도도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클라라, 우리가 깨달았어. 진짜 적은 밖에 있었고 우리는 서로 싸울 게 아니었어. 이제 우리는 더 단단해졌어. 내 덕분에. 파비아나도 말했습니다. 네가 보여준 충성심, 이제 우리 모두의 마음이야. 빨리 돌아와, 보안팀장님. 맞습니다. 저는 이제 보안팀장이 되었습니다. 브라질로 돌아가기 전날 CEO를 만났습니다. 클라라 씨,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직접 만나 뵙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앞으로 브라질뿐만 아니라 남미 전체 보안을 맡아주세요. 저 같은 사람이 그런 큰일을. 당신은 이미 능력을 증명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삼성의 정신을 체현하고 있죠. CEO가 뭔가를 건네셨습니다. 이건 특별 공로상입니다. 봉투 안에는 상패와 함께 편지가 있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도 이제 삼성 가족입니다. 평생 의료 지원을 약속합니다. 어머니의 평생 건강을 보장한다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감사하죠. 당신 같은 직원이 있어서. 브라질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 어머니는 건강해진 모습으로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클라라야, 이 모든 게 내 덕분이야. 아니에요, 이 어머니. 삼성 덕분이에요. 아니야. 네가 옳은 선택을 했기 때문이야. 어려운 순간에도 신의를 지켰잖아. 어머니 말씀이 맞았습니다. 때로는 외로운 길이지만 옳은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결국 모두를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이제 정말 큰 가족이 생겼어요. 그래. 피는 안 섞였지만 마음으로 연결된 가족. 비행기가 브라질 영공에 들어섰을 때 가슴이 뛰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기분, 가족이 기다리는 곳으로. 공항에는 정말 많은 사람이 나와 있었습니다. 클라라, 어머님. 동료들이 꽃다발과 플래카드를 들고 환영해 줬습니다. 페르난도가 다가와 포옹했습니다. 돌아온 걸 환영해 보안팀장님. 고마워요, 페르난도. 아니, 우리가 고맙지. 덕분에 우리 모두가 정신 차렸어.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공장을 지나갔습니다. 여전히 삼성 로고가 자랑스럽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저기가 우리 집이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우리의 또 다른 집. 이제 정말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은 피로만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신뢰와 충성, 그리고 서로를 위한 마음으로도 만들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저는 정말 큰 가족을 얻었다는 것을요. 보안팀장이 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공장 보안 시스템을 강화했고 직원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자랑스러운 것은 희망 프로젝트카를 시작한 것입니다. 클라라 팀장님, 이번 달 지원자가 50명이 넘어요. 파벨라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를 이제 다른 아이들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모두 면접 기회를 주세요. 한 명도 놓치지 말고. 매주 토요일 삼성기술학교에서 멘토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파벨라에서 왔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였고 희망이 생기는 것이 보였습니다. 페르난도도 강사로 참여를 했습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배우는 거예요. 해고됐다가 복직한 그는 이제 누구보다 성실한 직원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특별한 방문객이 왔습니다. 클라라 선생님, 저 삼성기술학교 합격했어요. 제가 가르친 학생 중 하나였습니다. 정말 축하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이런 순간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받은 것을 나누는 기쁨, 희망을 전달하는 보람. 어머니도 이제 완전히 건강해지셨습니다. 클라라야, 네가 하는 일이 정말 자랑스러워. 어머니가 건강하셔서 전 그걸로 충분해요. 아니야, 네가 다른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잖아. 그게 정말 대단한 거야. 1년 동안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프로그램을 거쳐갔고 그중 70명이 삼성기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정식 사회 공헌 사업으로 채택했습니다. 법인장님은 클라라 팀장의 아이디어가 정말 훌륭해요. 이게 진정한 상생이죠 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강태석 부장님은 한국으로 돌아가셨지만 자주 연락하셨습니다. 클라라 씨, 브라질 프로그램이 모범 사례가 됐어요. 다른 나라에서도 벤치마킹하고 있어요. 제 작은 시작이 이렇게 퍼져나가다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파벨라를 방문했습니다. 여전히 어렵고 위험한 곳이었지만 변화가 보였습니다. 클라라 선생님, 아이들이 달려왔습니다. 우리도 삼성 갈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희망이 가득한 눈빛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은 직장도 돈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희망을 나누고 있습니다. 파벨라의 어둠 속에서 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이 제게 그랬듯이 어머니, 이제 정말 행복해요. 그래, 우리 딸 이제 정말 성공했구나. 성공이 무엇인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사는 것. 어머니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게 진짜 가족이지. 맞습니다. 진짜 가족은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믿고 돕고 일으켜 세우는 것, 그리고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누는 것. 그것이 제가 배운 삼성 가족의 정신입니다. 매일 아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희망의 씨앗을 심으면서 언젠가 그들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브라질 삼성 공장 클라라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파벨라의 빵 한 조각을 4등분하던 소녀가 보여준 숭고한 충성심. 모두가 등을 돌릴 때 홀로 신념을 지킨 용기. 그 결실로 그녀가 얻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진정한 가족이었습니다. 때로는 옳은 길이 가장 외로운 길이지만 그 길의 끝에는 예상치 못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콘텐츠 제작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서 있거나 외롭게 자신의 신념을 지켜나가고 있는 누군가를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포기하지 않을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